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한 뒤에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해수부 공무원이 총격으로 숨지기 6시간 전에 첩보를 입수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과 해경은 실종된 이 씨가 월북하려던 것으로 추정했는데 의문점 짚어봅니다.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미국 정찰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발사 가능성 따져봤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25명 늘었습니다. 일부 기숙형 입시학원들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수 학생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 여파로 다세대와 연립 전세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오늘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이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남쪽 해상에서 실종된 건 사흘 전입니다. 북한은 이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발견했는데 구조 조치도 없이 총격을 가하고 해상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오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신선민 기자입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살 이모 씨가 배에서 실종된 건 지난 21일입니다. 실종 신고 직후 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이 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군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씨는 실종 이후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당시엔 생존 상태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기진맥진한 채 부유물에 올라타고 있었고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처음 발견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실종 지점에서 38km 서쪽 해상이었습니다. 북측은 이 씨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며 진술을 들었지만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도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4시간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비무장한 우리 국민의 총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규탄하고 또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우리 군은 유엔사와 협의해 전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어업지도 공무원은 실종 신고된 시점부터 35시간 만에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졌습니다. 시간대별 상황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이어서 조빈나 기자입니다. 21일 오전 11시 반, 40대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가 배에서 실종된 것을 동료들이 알아챈 시점입니다. 낮 12시 51분 해경에 신고했고 1시 50분부터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가 투입돼 연평어장 일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실종 신고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 반, 북측 해역에서 수상한 첩보가 군에 포착됐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한 우리 국민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된 겁니다. 1시간 뒤 북측이 표류 경위를 묻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한 군은 그가 실종된 공무원임을 특정할 수 있었고 오후 6시 36분 대통령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밤 9시 40분 해상에 방치돼 있던 실종자에게 고속정을 탄 북한군이 접근해 총격을 가하고 이어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습니다. 우리 군의 연평도 관측 장비에도 북한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불빛이 포착됐습니다. 군이 실종자임을 특정한 지 5시간 만입니다. 군은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고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노출될 걸 우려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돼 첩보 분석과 대책 논의를 하고 오전 8시 반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후 4시 35분 유엔사를 통해 북한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오늘 오전 11시 국방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민간 어선까지 동원된 합동 수색은 오늘 11시 25분에 종료됐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충격적 사건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며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9.19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 방문 이후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하면서 군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선 단호한 대응을 보였지만 남북 관계는 지속돼야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과거의 대결 구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건데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우리 군과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지기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보미 기자, 이 군이 실종자를 특정하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보셨듯이 이 씨가 북측 바다에서 북한 선박과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군과 정부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로 특정한 시점부터 계산해봐도 총격까지 최소 5시간을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공식 설명 자리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우리 영토 영해가 위협받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즉각 대응이 어려웠고 첩보 입수 당시엔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피격 추정 지점을 정확히 인지한 건 이 씨가 피격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군사 조치가 아니더라도 북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군과 정부가 북측의 첫 확인을 요구한 게 어제 오후인데 이미 이 씨가 숨지고 난 뒤였습니다. 왜 그 전에 첩보 입수 후에 바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군과 정부 설명은 북한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표류 상황이면 그 다음 날쯤부터 순차적으로 개통을 통해 북측과 접촉할 문제인데 바로 사살에 불태울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는 한미 당국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군 관계자는 북중 접경이 아닌 우리와의 국경, NLL에도 적용되는 지시라는 건 몰랐다. 확인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에 바로 문의를 할 경우에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만큼 판단이 적절했는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윤보입니다. 네, 그럼 북한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또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월북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일단 군 당국은 이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를 살펴보면요. 일단 이 씨가 배에다가 신발을 벗어뒀다는 점, 그리고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요. 부유물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 씨가 평소에 채무 관계로 힘들어했다는 점, 네. 그리고 군 당국이 감청 등을 통해서 이 씨가 북측에 이 자진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의문점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의 메모가 확인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 씨가 평소에 힘들어했던 건 맞지만 월북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씨가 1등 항해사이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조류의 흐름이 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북한으로 다다를 수 있을 정도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도 취재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북한은 민간인에게 왜 이렇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까지 훼손을 했을까요? 군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은 방역 체계가 워낙 취약하고요. 진단 키트 같은 것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한 번 퍼지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애초에 외부에서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0일 한 화상회의에서 이 북한이 국경에서 1에서 2km 정도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으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대북 소식통은 8월과 9월 사이에 무단으로 국경을 넘던 북한 사람 여러 명이 실제 총격을 당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라고 하고요.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군 간부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네.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을 잔혹하게 총격하고 또 시신을 훼손하는 건 이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사건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남북 관계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남북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관련 유감기간 간담회가 바로 취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는데 상당히 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때에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금강산에서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정말 극도로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북한이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당국자 처벌 등의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은 이 남북 관계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경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서 현재 상황 또 유엔 총회 연설 관련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이 청와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들은 만행이 벌어졌다, 또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낙담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종전 선언을 제안했잖아요. 실종 공무원이 살해된 상황에서 연설을 수정했어야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네, 먼저 청와대가 공개한 시간 순서를 좀 따져보면요. 실종 공무원이 살해됐다는 첩보가 이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이 22일 밤 10시 반입니다. 이로부터 3시간 뒤인 23일 새벽 1시 반에 문 대통령이 영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의 틈이 있었던 건데요. 이때 연설 취소를 고려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첩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연설 수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 유엔에 이미 보낸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 연설 때문에 사건 공개를 늦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유엔 연설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이 사건 공개를 오늘로 늦춘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요. 먼저 야당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며 우리 국민 총격 사건을 보고받은 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총격 살해 첩보를 입수한 게 22일 밤이니까 오늘 공식 발표까지 이틀이 걸린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간의 한라인이 현재 끊겨 있죠. 유엔사를 거쳐서 북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지문을 보내야 했고 이마저도 답이 없어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면서 유엔 연설 관련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실종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원래 내일 목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이 어떤 일을 했고 실종된 이모 씨는 무슨 업무를 담당해 왔는지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은 서해, 동해, 남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탔던 500톤급 무궁화 10호는 이중 서해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13척 중 하나입니다. 보통 목포항을 출발해 20여 시간을 서해를 따라 이동한 뒤 6일 동안 접경수역 7곳 중 2곳, 연평도 어장과 백령도 남쪽에 위치한 D 어장을 순찰해 왔습니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이모 씨를 포함해 16명을 태우고 꽃게잡이철을 맞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가을에는 9월 1일에서 11월 30일에 꽃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고 어업인들도 조업을 하시다 보면은 한 마리를 더 잡기 위해서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모 씨는 임관한 2012년부터 서해 어업관리단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조타수와 함께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항해사 역할을 해왔고 실종 당일 새벽 당직 근무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간 근무는 2인 1조로 4시간씩 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씨는 실종 당일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근무를 섰습니다. 같이 근무를 선 당직자의 행적과 증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실종된 이 씨의 행적과 월북 의사 여부도 추후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복귀 예정이던 무궁화 10호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조사 중이어서 귀향 여부와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왔던 민주당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고 야당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임세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차관을 불러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물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만행, 반인륜적 행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민주당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북 메시지가 서면으로 나왔지만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론 2008년 금강산 피격 같은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고 남한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북한의 태도에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경악한다. 국민의힘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 모를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국민이 비참하게 살해됐는데도 유엔 연설에서 대북 화해를 이야기한 건 왜냐고 따지고 지난주 발송한 연설이라는 청와대 해명엔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진상을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임성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KBS가 확인했습니다. 장소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신포조선소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미국 정찰 위성에 처음으로 포착된 겁니다. 여기가 미국의 중요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게다가 다음 달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고 미국 대선도 40일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SLBM이 등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미묘한데요. 먼저 현재까지 KBS가 파악한 내용을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최대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어제 수중 발사대와 함께 포착됐는데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SLBM이 미국 정찰 위성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SLBM의 구체적인 발사 징후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미 당국은 확인했습니다.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연습이 한창인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다만 ICBM은 가림막으로 가려진 채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발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당국은 북한이 현재 신포조선소에서 4기까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까지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진수식을 여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파악한 이러한 정보는 우리 정보당국에도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SLBM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수중 사출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신형 SLBM인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한미 정보당국은 실제 SLBM 발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SLBM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최경윤 기자입니다. 5년 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열렸던 열병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 등 신무기가 공개됐습니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당 창건 75년인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국가 역량을 수해 복구와 가을 추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SLBM 발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자산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샅샅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SLBM을 보란 듯 드러낸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밀리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미국 대선이 박빙승부로 바뀌자 미국을 향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과 방해를 앞두고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언했던 전략 무기를 공개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군사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20분 동안 스가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고 스가 총리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旧朝鮮半島労働者問題をはじめとして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この両国関係このまま放置してはならない旨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내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K 방역을 높이 평가하면서 코로나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현안에 대한 소통과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4차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 가운데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다음 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원받을 대상과 날짜 그리고 방식 등을 서병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있고요.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씩을 도와주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만 약 670만 명으로 지난 4월 만 7세 미만까지 지원했던 아동 돌봄 쿠폰과 비교하면 40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전달됐는데요. 이번에는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지급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2014년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로 오는 28일 추석 연휴 전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지급 전가 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참고하시고요. 단 올해 9월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만 해당됩니다. 초등학생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는데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학생도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은 초등학생과 같은데요.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입니다. 미인과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등의 학교 밖 아동도 또래 초중학교 학생들과 같은 금액을 10월 중으로 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디딤 씨앗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는 125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109명으로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지 40일도 더 됐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에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진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확진자에게 감염된 환자가 포천 요양원에 근무한 걸로 조사됐고 확인해보니 동료와 환자 등 최소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병원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요양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에서도 입소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와 접촉한 입소자들을 층마다 나눠서 격리 조치했지만 시설 특성상 1인실이 어려워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확진자가 많이 나온 부산 건강용품 설명회와 식당, 또 포항 세명 기독병원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과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관련해서도 4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서울 도봉구 창동의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오늘만 14명이 확진되는 등 새로운 곳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석 방역 강화 대책은 내일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 교사 1명이 확진된 뒤 원생과 가족, 지인 등 최소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거실과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원아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은 것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게다가 최초 확진된 교사는 지난 13일 동대문구에서 있었던 성경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곳에서 5명이 더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등포구의 LG 트윈타워에서도 최소 직원 5명이 확진되면서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500여 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 5명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 시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음료 등을 함께 섭취한 것으로 파악되어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도봉구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새롭게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설 이용자와 직원 등 최소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추석 기간 방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고향 방문과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다음 주까지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됐는데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4차 추경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 가운데 매출 10억 원이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중소형학원엔 200만 원이, 방과 후 강사도 최대 150만 원씩 지원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기숙형 입시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수능이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바깥보단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기숙형 입시학원. 단체복 차림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몰려나와 축구를 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3355 모여있는 학생들.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마스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에서는 안 하고요? 교실에서 할 때도 있어요? 어두워진 저녁에도 여전히 학원에 남아있는 학생들. 300인 이상 기숙형 입시학원은 오는 27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만 무려 19곳이나 이처럼 배짱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평 때문에 다시 들어왔죠. 학원 측은 수능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수업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잘 그런 거 모르겠고요. 지금 구제 중이십니다. 출퇴근하는 학원 관계자와 외부인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당국의 조치는 권고와 독촉이 전부입니다. 계속 권고도 하고 나가서 도촉해서 조금씩 나가고 계시니까요. 지자체에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빨리 벌금 조치를 내리도록. 교육당국에 적발된 기숙형 입시학원 가운데 학생들을 해산하거나 벌금이 부과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독감 백신 맞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백신 수급에 문제 생겼다는데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걱정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 당연하지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올봄 독감 환자 수를 꼽아봤더니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이후인 3월의 독감 환자 수 지난해보다 7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명이 독감에 걸렸다면 올해는 2~3명 정도만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4월에는 예년보다 92%가 줄었는데요. 이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챙긴 위생관리 덕분입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값 오름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전세 시장 상황은 다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08%.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범위를 넓혀보면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전세값 불안은 다세대와 연립주택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옮겨 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이 다세대 주택은 2달 전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층 같은 크기 집의 전세 계약이 매매가와 같은 1억 2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진 겁니다. 건축업자들이 건축비는 빼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전세를 높게 전세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그렇게 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깡통 전세 피해는 다세대와 연립에서 두드러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물어준 보증금 액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물어준 보증금은 1,220억 원.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입니다. 피해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할 거다, 공탁금 걸었다라고는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요. 이 때문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오른 다세대와 연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전셋가율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경우 깡통 전세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택배 업체와 노동자 간 갈등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공정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인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접수된 택배 물건은 지역 터미널로 모입니다. 택배 기사들은 여기서 먼저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배송할 물건을 분류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과로사 원인의 핵심이라는 게 택배 노조의 주장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추석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면서 아침 7시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해도 오후 2, 3시가 되어서야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택배 노조가 분류 작업 거부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올해 안에 대리점과 택배 기사 간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분류와 차에 싣는 작업 등 배송 출발 직전까지의 작업을 세분화해 택배 회사와 노동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택배 노조는 표준 계약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분류 작업이 택배 기사의 몫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서 저희 업무인 거는 배송 업무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신분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관련 법안을 조정하고 심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난 일주일 일하다 숨진 노동자, 이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8명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도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렸는데 2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60대 노동자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자는 국회 국민청원 마감 사흘을 앞두고 청원 성립 요건인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로 공식 회부된 겁니다. 하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노동계는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삼표 시멘트 공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바로 그 2달 전에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던 그 공장입니다.
KBS가 사고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들여다봤더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표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개월여 만에 또다시. 2달 만에 또 노동자가 숨진 산표시멘트 삼척 공장. 하청 노동자의 헛된 죽음 왜 반복된 걸까? KBS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원료 저장시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하청 노동자 A씨. 지금까진 추락사고로만 알려졌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 끼임 사고가 먼저였습니다. 사고 당일 용접 작업을 하려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갔는데 멈춰있던 벨트가 갑자기 작동했고 여기에 끼어 끌려가다 결국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전원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고 원청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장 상황을 몰랐던 다른 노동자가 전원을 다시 켠 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전원 차단 장치에 잠금 장치까지 걸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관리해야 할 원청 담당자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무전기라도 있었으면 멈춰달라 요청했을 텐데 A씨에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작업들을 이제 하청 업체에다가 맡겨서 현장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부재라든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비 부족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란 겁니다. 지난 5월 사고 이후 산표시멘트 측은 이 61페이지짜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협력업체 안전을 위해 작업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원 차단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호에 그친 겁니다. 산표시멘트에 대해 전반적인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무려 47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고 과태료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물어도 일상적으로 좀 안전에 투자하거나 원청에서 하청으로 외주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비용이 싸니까 큰 위협이 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359명. 이 중 절반 이상은 정비나 청소 노동자였고 84%가 전원 차단 관리 부실로 희생됐습니다. 기본적인 현장 관리만 됐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대량 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어제는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이렇게 탈당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도 결국 민주당 탈당을 택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통보 논란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지 8일 만입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동감합니다. 윤리감찰단이 제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 탈당입니다. 의혹이 소명되면 돌아오겠다며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쏟아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당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상의가 하신 건가요, 상의를? 잠시만요. 해명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의원의 탈당으로 감찰단 조사는 중단됩니다. 민주당으로선 부담을 덜게 된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양정숙,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이 의원까지 자진 탈당하면서 악재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어제 박덕흠 의원에 대해 쏟아냈던 비판은 무색해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로를 향해 연일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마치 복사에 붙인 듯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명과 탈당에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는 상황. 제명이나 탈당이 본인은 물론 소속했던 정당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대한항공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직원이 가해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회사 측이 징계 절차도 밟지 않고 퇴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여름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업무 보고를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겨우 상황을 모면한 A씨는 2년 넘게 속으로만 사귀다 지난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징계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설심의가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노출이 된다. 노출을 감수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회사 측은 가해자를 조사하되 범행을 인정하면 사직서만 받겠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절했습니다. 여태까지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거는 곤란하다. 결국 가해 직원은 12월 31일 징계 없이 사직서만 쓰고 퇴사했고 회사의 추가 피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폭력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회사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징계 수위 결정에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이런 사실을 조사를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을 갖다가 대놓고 나 안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모든 처리 방향을 피해자 측과 상의했고 피해자 측이 각별한 비밀 유지를 요청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